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요즘 뉴스만 켜면 나라 빚이 사상 최대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리죠? 그래서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들 하는데요. 이 재정 긴축이라는 게 듣기만 해도 참 고통스러워 보이잖아요. 과연 이게 우리 경제에 꼭 필요한 약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독이 될까요? 오늘 거시경제학의 바이블이라고 불리는 블랑시아 교수의 교재를 딱 펼쳐놓고 이 거대한 지문의 답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재정 긴축이 도대체 왜 필요한 고통이라고 불리는지 그 배경부터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경제학자들이 이 복잡한 문제를 분석할 때 쓰는 비밀 지도, 바로 ISLMPC 모형을 살짝 엿볼 겁니다. 그 다음엔 긴축이 가져오는 단기적인 충격과 또 중기적인 회복 과정을 차근차근 따라가 볼 거예요. 그리고 모든 계획을 망가뜨릴 수도 있는 제로금리라는 무서운 함정에 대해서도 파헤쳐보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들을 싹 정리하고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이 고통스러운 질문의 핵심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어떤 나라가 빚이 너무 많아서 정말 재정이 위험한 상황이라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바로 이럴 때 정부가 꺼내드는 카드가 재정 긴축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아주 쉽게 말해서 정부가 씀씀이를 줄이거나 아니면 세금을 더 걷어서 나라 빚을 갚아나가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과연 최선의 선택일까요? 이 선택이 우리 경제에 대체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한 걸음씩 따라가 보시죠. 이렇게 복잡한 경제의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경제학자들은 일종의 내비게이션 같은 걸 사용합니다. 그게 바로 ISLM PC 모형이라는 건데요. 자, 우리의 분석 지도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와, 그래프가 나오니까 머리가 좀 아프시죠? 괜찮습니다.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지도는 우리 경제의 세 가지 핵심 요소, 그러니까 총생산량, 이자율, 그리고 물가 상승률, 이 세 가지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이 아주 이상적인 A점에서 출발합니다. 이 A점은 뭐냐? 경제가 가진 잠재력을 100% 발휘하면서 물가도 안정된 그야말로 최상의 상태를 의미하죠. 한마디로 경제의 골디락스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정부가 드디어 재정 긴축, 즉 허리띠 졸라매기에 들어갑니다. 과연 경제에는 어떤 충격이 가장 먼저 나타날까요? 생각해 보세요. 정부가 지출을 줄이면 그 돈을 받아서 쓰던 기업이나 개인들의 소득이 줄어들겠죠. 또 세금을 올리면 우리 주머니에서 나갈 돈이 많아지니까 쓸 돈이 줄어들 거고요. 결국 나라 전체의 씀씀이,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총수요라고 하는데 이 총수요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충격은 우리가 보던 경제 지도에 즉시 나타나게 되죠. 자,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보세요. 나라 전체의 씀씀이가 줄어드니까 저기 보이는 IS 곡선이 왼쪽으로 쭉 이동했죠? 그러면서 경제의 균형점이 원래 A점에서 A 프라임 지점으로 옮겨갔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바로 경제 전체의 생산량 Y가 원래 가지고 있던 잠재력 YN에 미치지 못하는, 즉 경기 침체 상태에 빠졌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재정 긴축은 경제에 아주 차가운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아요. 생산도 줄고 소비도 줄고 투자도 위축되고 결국 일자리까지 줄어드는 당장의 고통을 피할 수는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다면 우리 경제는 이 침체라는 늪에 계속 빠져 있어야만 할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반전의 기회가 있을까요? 경제가 침체되면 공장 가동률은 떨어지고 사람들은 지갑을 닫잖아요. 그럼 물건이 잘 안 팔리니까 기업들이 가격을 막 올리기가 어렵겠죠? 맞습니다. 바로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 경제의 소방수인 중앙은행이 출동할 신호가 됩니다. 자,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춥니다. 이자가 싸지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들은 돈을 빌려서 공장을 짓고 싶어지고 사람들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기 시작하겠죠. 이렇게 민간 투자가 살아나면서 그래프에서 LM 곡선이 아래로 쭉 이동합니다. 그 결과 경제는 A 더블 프라임이라는 새로운 균형점으로 이동하면서 원래의 잠재 생산 수준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거죠. 결국 중기적으로 보면 경제는 원래의 잠재 산출량 수준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재밌는 건 경제의 구성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정부 지출은 줄어든 대신에 낮아진 이자율 덕분에 민간 투자가 그 빈자리를 채우고 오히려 더 늘어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인 고통을 겪고 나서 더 건강한 경제 체질로 바뀐 셈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그럼 단기적으로 좀 아프긴 해도 결국엔 좋은 거네? 하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시나리오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함정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이 위기 상황에서 경제를 구해줄 우리의 소방수, 중앙은행이 가진 핵심 도구가 이미 한계에 도달해서 더 이상 쓸 수 없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게 바로 제로금리 하한이라는 문제입니다. 중앙은행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금리 인하인데 금리가 이미 0%에 가까워지면 더 이상 내릴 수가 없잖아요. 이건 마치 자동차 엑셀을 이미 바닥까지 꾹 밟고 있어서 더는 속도를 낼 수 없는 상황하고 똑같은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경제 회복의 가장 중요한 엔진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먹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 긴축으로 인한 단기적인 고통, 즉 경기 침체가 훨씬 더 깊어지고 또 훨씬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회복할 방법이 막혀버리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재정 긴축이라는 긴 여정 전체 그림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재정 긴축을 하면 단기적으로는 경기 침체라는 고통을 겪게 돼요. 하지만 중앙은행이 잘 대응해주면 중기적으로는 나라 재정도 건강해지고 민간 투자도 늘어나는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명확한 상충 관계가 있는 겁니다. 결국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단기적인 고통과 장기적인 이득 사이에서 정말 어려운 줄타기를 해야만 합니다. 특히 금리가 낮아서 제로금리라는 함정에 빠질 위험까지 고려한다면 정답을 찾기는 더욱더 어려워지죠.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